지금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금융권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 초반이라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또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 또 모니터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도 계속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좀 인하하는 걸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런 그 경기 활성화가 뭐 부동산을 벗어나서 시장 전반적인 그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방향과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 다만 그 금리의 인하 폭이 미국과 또 동등한 수준으로 낮출 거냐, 그거는 좀 기대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갔는데 어느 정도 되면 뭐 체력에 대해 국가 경제 체력에 맞춰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한 것처럼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미국에서 급격하게 낮춘다고 해도 한국은 그 정도 속도와 그 정도 보폭을 쫓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환경의 그 흐름에 맞춰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도 완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라면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민과 또는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완화를 해줄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라는 의문들이 많은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금리가 인하를 했다라고 해도 시장에서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거래 시장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금리가 2차례, 3차례 정도 인하가 된다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 안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고려를 한 투자자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이 진입했던 그 수준 자체가 한 2% 중반 정도에서는 투자자들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3%가 넘어서고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한 2% 중반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도 충분히 복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누적된 매물들이 일정 부분 매물이 누적된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매물 특정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뭐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도 복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과정 안에서 자산 가격의 거품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품이 발생됐을 때는 또 정부가 다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부의 규제 정책은 뭐 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으로 어떤 뭐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시장은 침체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 문제는 그 인구 감소나 또는 지역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문제들이 심각한데 뭐 통계청에서 내놓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전국에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개구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7곳이 소멸 위험 단계, 뭐 여기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군구의 절반 정도가 소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멸에 대한 그 위험, 이런 것들도 2016년도에는 79곳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6곳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멸될 만한 시군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라는 것은 인구가 축소가 되고 그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나 생산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소비 생산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보더라도 그 유입에 대한 인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청년층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뭐 중장년층 대비했을 때 보통 소득 구간이 좀 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소득 구간과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소득을 갖춘 청년들이 그 지방을 좀 떠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상당히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빠지는 과정 안에서는 소득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월 평균으로 되는 그 실질 임금에 대한 격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34만 원에서 지금 현재 53만 원으로 늘고 있고요. 고용률 차이도 지금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동하는 과정이 그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임금도 높고 그리고 고용도 좀 할 수 있는 여력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젊은 그 수요들이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거는 뭐 그 지역의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청년으로 바탕을 하기 때문에 고용도 감소가 되고 또 거기에 또 투자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인구가 없다라면은 교통이나 또 교육,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이 유치되기가 어렵잖아요.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거기다 뭐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해도 수송 인원이 떨어지고 또 거기 청년들이 조금 더 그 성장을 해서 자녀도 출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없다라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면 거기에 뭐 교육 정책이나 어떤 학교를 유치한다라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고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뭐 기업들이 투자가 됐냐라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권은 현재 위축되는 그 부동산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의 주요 도시, 뭐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유출되는 거는 일정 부분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 정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놓는 것들이 어떤 산업을 좀 유치하겠다라고 해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지 거기에 기업들이 인구가 없고 청년들이 없고 인재가 없는 곳에 기업들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주택 공급들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뭐 공공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또는 민간에서 공급한다라고 해도 뭐 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 수요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건설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지방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소득 여건이 좀 어렵거나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갖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 재생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주거 환경들은 뭐 일정 부분 조금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주택 수요와 뭐 투자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도 공급이 과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침체된 시장,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요들도 지방이 아니라 그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본인 지역에 미분양이 나오고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무리해서 그 지역을 그 지역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몸은 움직이기는 좀 어렵죠. 사실 투자하러 다니기도 어렵고. 근데 돈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소위 송금하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돈은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단순히 내가 가깝기 때문에 투자한다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의 전환으로 인해서 투자의 자금 흐름 같은 경우도 지방을 벗어나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지방의 그 주택 시장을 살펴본다라면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상승과 거래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방의 전반적인 흐름은 위축된 시장 그리고 서울 수도권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 격차 이런 것들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는데 금리 동향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인하 신호가 있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것도 미리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관망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협상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매수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 그리고 매물이 지금 좀 누적되고 있는 그 연말까지는 좀 본인의 그 사정에 맞춰서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강남, 송파, 용산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고급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수도권에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규제가 완화가 되기 전에 그 사업의 초기 단계쯤에 들어가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기본이 되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장기적이라는 거는 재정적으로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격이 좀 좁은 그 전세를 활용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미리 그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본인의 시점에 맞춰서 실제 금리 인하가 된 시점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그 확대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공급이 많이 형성되는 그 3기 신도시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3기 신도시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곳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급 물량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의 전략을 보게 된다면 시장이 과열되기 직전 그리고 조정기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갖춘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